통산 77승을 올린 기아 투수 윤성민은 2011년도엔 투수 4관왕에 MVP까지 수상했지만 이후 부상으로 인해 FA 먹튀 5명까지 들었고 오늘 전격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의 북부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 내일 아침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3에서 8cm, 강원 내륙은 1에서 5cm,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 이상호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이 시간은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주장만 남기는 평행선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더 설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다시 청년 정치인 세 분과 함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국회가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전의 최종막이 오른 셈입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이래서 또 국회엔 전인이 감돌고 있죠. 또 한편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의 단일한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과연 선거제도 개혁의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우리 안의 쟁점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특히 아주 논리로 무장해서 상대방을 잘 설득했다고 판단되는 토론의 귀재는 누구라고 보시는지, 청취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설득당하셨는지 의견 남겨주십시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코너에 붙박이셨던 김성용 자유한국당 서울시 청년위원장은 오늘 당내 일정을 함께하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또 함께해 주셨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을 지내신 정책벤처 인토피아의 정현호 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현호입니다. 다시 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뵙는 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조윤호 정치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네, 조윤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유튜브 상으로도 영상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팟캐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첫 번째 주제 패스트트랙 법안 격돌 막판 대타협은
청년 정치인 3인방의 설득 배틀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정기국회의 마지막은 약간 소란스럽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안 처리로 갔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상당히 강력히 이제 반발했고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이제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히 의견 먼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이 이제 막바지 이제 협상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협상이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보면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이제 그 합의를 이루면서 결론을 내려면 작은 것 하나씩 약속을 지키면서 이 합의 정신이 이행이 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전에 합의했던 내용이 오후에 부인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과연 여야가 합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뉴스를 처음에 이게 봤을 때에는 이 임시국회 회기결정권과 그다음에 예산안 부수 법안 그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법안을 차례로 이렇게 상정해서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 조건은 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네. 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뭐 이종걸 의원이나 다른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각각의 당에 한 명씩 해가지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갑자기 오후에는 또 필리버스터에 찬성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구두로 약속한 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면 최소한 여야 간에 작은 것을 지키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이행되어야지 궁극적으로 패스트트랙 안에 태워진 선거법 제도 개혁안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합의부터 이제 약속이 이행되면서 큰 합의로 나아가는 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계속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더 확인해 보면 패스트트랙에 그 동의한 적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측면인가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동의한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예. 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시비비를 좀 더 가려봐야 되겠지만 함께 이제 참석했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두 약속이 되었던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처리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한 명씩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5분씩 진행하기로 예.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기 그 안 내용에 자유한국당이 무차별적으로 하기로 한 필리버스터는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민생 법안에 관련해서. 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5분간 토론, 찬반 토론은 사실 필리버스터가 아닌 것이니까요. 예. 자, 이 부분 정현호 대표,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예. 이번에 뭐 예산 원내대표도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잘 처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논쟁 속에서 국회가 어쨌든 각자가 원하는 게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랬을 때 국회의 기본 민주주의 정신 같은 것들이 좀 발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발현되지 않아 보이는 모습, 예. 서로의 숫자와 이제 어떤 힘으로 계속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예, 일단 힘으로 강행하는 부분에 대한 또 약간의 그 강조가 좀 있으셨는데 뭐 결국은 이제 그 책임은 뭔가 4+1 협의체 쪽에 좀 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이제 숫자죠. 예. 사실 필리버스터를 주장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의 취지 자체가 이제 수적 우세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 어떤 취지로 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자신의 의사가 반대되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4+1이라는 어떤 협의체, 그래서 의사의 뜻이 비슷한 정당이 모여서 합의 제1야당인데요. 그래도 같이 함께 논의의 틀 안에 담지 않고 예, 이제 강행하는 모습, 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보인다. 그럼 한 가지 더 확인할게. 예. 4+1 협의체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아예 그 원천 무효다. 네. 이게 불법적이다. 왜요? 국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포인트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
이제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들이 또 합의를 이루게끔 그런 정신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섭단체권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데 예. 그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당연한 건가? 그렇진 않지 않는가?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기보다는 주요 정치 세력이 배제되는 상황이 더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니요. 이제 법으로 교섭단체권을 예.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예. 제1야당인데 그 제1야당 교섭단체권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 예. 라는 그쪽 포인트로 전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그래도 4+1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예.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섭단체권이 없지만 그래도 정당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예.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세우기보다는 제1야당의 교섭단체권을 갖고 있는 예.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냐. 예. 저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호 컨설턴트님. 네, 뭐 양당 입장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는 걸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아직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못 봐서 선거제도 그렇지. 개혁 예. 자체가 사실 국민들 삶의 이슈랑 좀 동떨어져 있어서 예. 사실 정치권 이슈라서 사람들이 많이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 220 몇 석인 이런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예. 이제 저걸 반대하는 어떤 이유들을 되게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민주당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회에서 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왜 대립하고 있는 건지 예.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좀 필리버스터를 그거의 하나의 좀 수단처럼 예. 돼서 예. 좀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약간 민생 국회가 아니고 좀 져버렸다. 나는 이들이 비난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걸 가지고 왜 싸우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회기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 필리버스터 같은 형식으로 신청하고 이래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리버스터 신청하는 목적이라는 거 봤을 때 좀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 얘기가 나와서 바로 이 쟁점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나온 게 바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관련된 이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관련된 건데 결국 이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쪼개기 위해서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쓰면 회기를 바꾸면 그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통과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현재 여당 쪽에 이제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막아 나서기 위해서 아예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들 보세요? 이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수파가 이 법안의 부당성, 반대하는 이유를 좀 알리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회기를 좀 지연하는 그 전략을 쓰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의사 진행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정당한 뭐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조금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무차별적으로 한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또는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 일정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좀 존중해서 이 부분은 좀 피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거제도와 공수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집중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 법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찬성하는 여야가 그냥 그대로 자유한국당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것을 또 찬성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왜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원래 부합하는 정신과 목적에 맞춰서 실시하는 게 낫지 않는가. 예, 일단 뭐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법적 판단도 중요하잖아요. 사무처 해석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사무처의 해석에 저는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법 아마 105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당 조문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본연의 목적에 예.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뭐 수정안이나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뭐 4+1이 이제 불법이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교섭단체 간에 이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또 국회법 95조를 보게 되면 일반 법률안과 관련돼서는 30인 이상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되어서는 50인 이상이 예. 수정안을 언제든지 발의해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현호 비대위원님. 예. 그런데 이제 뭐 적절하지 않다 뭐 회기 결정에 관해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저는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심재철 의원은 그런 주장이죠. 예. 네.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 뉴스에서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 대상이 되지 국회 해석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좀 보지는 못했던 예.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법의 85조 3항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대상이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대상으로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제외하고는 예.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어서 예. 이것이 어쨌든 회의 안건으로서 올린 거라 안건으로서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선거 패스트트랙의 안건으로 다뤄지는 공수처법과 예. 선거법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현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서 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런 지연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지연요. 예. 일단은 저 이렇게 봅니다. 필리버스터 취지는 어쨌든 반대 의견을 합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기 예. 때문에 그 장을 열고 그 장 안에서 이제 국민들께 최대한 이 상황을 본인의 예. 입장을 잘 전달하는 장으로 활용하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 열리면 또 맞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본인의 또 의견을 전달한다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임시국회 회기에 관련해서 막 뭔가 반대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기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그 필리버스터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예. 정치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각자 강대강의 지금 현재 상황인데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들은 예. 자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서로 회의 안건을 하냐 마냐 토론으로 지속되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본 안건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합의 의도를 위한 또 다른 어떤 방편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실 민생 법안이 문제될 때도 사실은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아까 초반에 안타깝다 예. 말씀드렸던 건 지금 뭐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발전에 관련한 법들도 많이 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의는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권력 구도와 권력과 관련된 싸움들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안타깝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세 가지 법안 때문에 어쨌든 이런 논쟁이 크게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 민주주의의 정신 들이 좀 후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최대한 쓸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쓰는 것은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테러방지법 때 2016년에 8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고 예. 그때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장 길게 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저는 당연한 과정으로 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약간 확인 뭐 하실 거 짧게 덧붙이자면 민주당이 했던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그 테러 방지법이 가지고 있던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8일간 필리버스터를 했을 뿐이고요. 결국에는 법안 자체를 멈춰 세우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 어떤 굉장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법안에 집중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그 당시에 테러 방지법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올스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회 회기라든가 모든 법안에 무차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지고 예. 필리버스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윤호 작가님. 네, 뭐 제가 하실 말씀 다 하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회의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길게 하는 것과 예. 이 회의를 언제 할지 이 회의를 나중에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가지고 끝도 없이 얘기하는 예. 그런 게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에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법의 문제점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나름 오랜 기간 동안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납득을 했던 일부분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법 개정안 가지고 이게 왜 문제인가 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내는 작업들은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회기를 언제 할지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필리버스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사실은 뭐 냉정하게 말하면 명백한 지원 전략인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쳐도 실제로 이게 이런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게 지연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한다면?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회의 오래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말 계속하는 사람 정말 화가 나고 그다음에 회의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막 2시간 3시간 같은 말 반복하면 이 회의를 왜 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들 마음이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 태우기 전에 굉장히 여야 간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고 패스트트랙 태워져 있는 기간 동안 충분하게 또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다 쓰고도 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로서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표도 효과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거니와 또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담, 정책 부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입장에 놓여서 지금 이런 필리버스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필리버스를 또 했었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물론 지금 민생이 많이 남겨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짜증나고 반복되는 얘기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래 필리버스터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필리버스터에 반복되는 얘기 심지어는 반복 중복 질문까지 가능한 그런 문화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렇게 봐야 하나 이렇게 싶고 그리고 아까 이 멈춰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안타깝고요. 그것은 멈춰 세우기 위한 전 수단으로 오히려 보고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 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데에도 그런 것이 잘 논의되지 않으니 사용하는 수단을 가지고 그것은 목적으로만 저희가 치환해서 보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다. 그럼 바로 그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에 관련된 합의에 사실 잘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걸고 있는 안은 굉장히 격차가 크거든요. 네. 비례배 대표들 없애는 안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게 합의할 생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예. 사실은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자라는 것은 전 동의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50석이냐 이 비율을 조율하는 것은 그것도 전 적절한 방향 같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그냥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논의하는데 그 자체가 좀 보기 좋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근데 정치라는 건 분명 합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예.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특정 정당에게 어떤 피해를 많이 준다거나 어떤 특혜가 많이 가는 듯한 모양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제거하는 쪽으로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논의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윤호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작가님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뭔가 그래도 막판 합의에 나설 것 같으세요? 네,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 밟고 가라는 말 자체가 이제 밟고 가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지지를 받기 어렵고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빨리빨리 통과시켜라는 압력이 심해질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4+1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야합처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예. 왜냐면은 오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4+1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사실은. 다르죠. 다 다르고 굉장히 단일화는 내기 어려운 입장인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저는 이 정당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예. 왜냐하면 4+1 연대가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합력이 높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원내에서 이렇게 협상을 잘하고 했으면은 이 연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사실 어느 부분 뭐 자기 걸 좀 내주면서 예. 그랬다고 하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강경투쟁 4+1대 뭐 자유한국당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잘 안 풀리게 되고 그래서 원내 협상을 통해 안 풀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장애로 나가게 되고 농성하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자초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정현우 그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이른바 패싱을 당했거나 딸을 당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걸 자초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자초했든 어쨌든 사실은 이 결과 현상으로 보면 패싱으로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논의를 같이 함께하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패싱 됐다라고 저는 현상을 뭐 표현할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소수 정당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했다는 지금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요? 예. 네네. 소수정당을 끌어들일 노력을 안 했다. 예를 들어 역으로 민주당을 고립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안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예. 말이 더 크죠. 서로 예. 주장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사안이 차이가 큰데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서로 일단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워낙 격차가 커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더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같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정당 간에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간지대에 있거나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을 포섭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이제 4월 뭐 패스트트랙 충돌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원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 선거제도와 관련되어서 아니면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다른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다른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내어줬어야 됐는데 공수처도 못 내어줘, 선거제도도 못 내어줘,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 고집했다라는 그 고집 때문에 그런 독성과 아집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패신당하고 고립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매우 중요하다, 검찰개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1호 공약이고 반드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일념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도 이 기소권과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일부 후퇴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제도와 관련되어서도 거대 양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면 상당 부분 의석수를 잃지만 이것까지 내어주면서 다른 야당을 군소정당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내어주려고 노력했는지 바깥에서 그냥 장애투쟁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한번 그래서 이걸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이제 대립되는 구도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쓰는 말이 그러니까 4+1 협의체는 수적 우세를 통해서 밀어붙이기고 자유한국당을 이제 배제시켜서 합의의 정신을 살리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합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조건 이제 소수의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적 열세를 인정한 상태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의 정신들은 좀 살리고 있었나? 또 반대편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동안 어떤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의견은 냈었죠. 지난 비대위 때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의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제안에서는 좀 적절치는 않으니 연동의 비례대표 논의할 때 이제 개헌에 같이 담아서 논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다음 선거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선거제도의 합의는 사실은 좀 더 다음 선거로 두고 제대로 그때 가서 결정하자. 라고 해놓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제 여당과 예. 또 다른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이제 동일하다 보니 이제 저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걸 보고요. 그런 결과 이런 안을 제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같이 논의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이제 합의에 끼지 않고 이제 패싱의 결과로 끌어가지 않았나? 이제 그런 해석으로 좀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 5명이 모여가지고 다른 걸 결정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패스트트랙 법안 태울 때 이미 그렇게 예고를 수십 번 예고를 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이 5개 야당이
여야가 뭉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태웠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 내가 한번 아차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는 최소한 야 이제 내가 진짜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좀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이것도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통과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물러나고 양보하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또 논의될 때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검경수 사건도 다 있지만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사보임 사건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치러지지 않고 이제 본인의 뜻에 의해서 강행하고 또 비민주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싸움이 커져왔던 거거든요. 예. 그것을 그 논외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사보임 문제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면 법적으로 뭔가 해결한 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뭐 두 개의 갈림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둘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는 많이 싸웠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네. 이제 타협이 필요한 거죠. 사실 싸움보다. 예, 그러니까 논쟁과 투쟁도 예. 많이 있었던 것 예. 같고요. 뭐 법적으로 하기에는 그때 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이렇게 논쟁도 많았죠. 왜냐하면 사보임 사안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회기가 달랐다. 예. 그래서 사임하고 하는 보임하는 건 뭐 적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이 달랐고 또 오신환 의원이 자신이 이 뜻이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거는 사임을 원하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해석해서 당시에 예. 사보임 처리도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논쟁이 오면서 커진 사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걸 뭐 법 가지고 지금 뭐 물론 논쟁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법성을 계속 주장하니까 그러면 네. 이제 법으로 논의를 옮기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두 개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그 사보임이 불법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국회법에 대한 해석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이거는 복잡한 문제니까 판단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 그냥 뒤로 차치해 두고 그러면 과연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줬던 모습에 올바른 맞는 주장을 하느냐라는 걸 좀 들여보다 보자는 거죠. 국회는 계속 자율적으로 이 국회법 해당 조항을 사보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김연아 의원에도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도.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 오신환 의원에서만 안 되냐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엄청난 불법인 것처럼 과거에 자유한국당도 해놓고 그리고 이미 국회가 그렇게 쭉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해와놓고 갑작스럽게 이제 와서 이게 엄청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장에 정당성이 없는 거고 정치적으로 뭔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를 뭐 이 받을 얘기는 수밖에 이제 없다고 자꾸 이제 옛날은 거슬러 올라가지니까 다시 여기서 일단 멈추고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본회의는 일단 무산됐다고 하고요. 16일 날 오전에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견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남을 3일간 협의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지금 상정을 해서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해서 16일 정도까지 처리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다시 또 이제 연장이 된 셈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들 보십니까? 조 작가님. 원래 뭐가 만들어지기 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이게 오히려 뭔가 되려는 징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견이 굉장히 평행하게 오던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예.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이제 임시회기에 대한 결정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걸 철회할 거냐 말 거냐 문제를 또 하다가는 네네. 뭔가가 이제 더 이상 자꾸 꼬여버리니까 다시 합의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렇게 여야 간의 합의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예. 또 시간을 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합의 정신을 좀 살려가지고 예. 자유한국당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그러니까 연동형은 좀 살리되 뭐 캡이라든가 비례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안을 하면서 자유한국당도 좀 합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합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의 정신을 좀 살리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계속해서 뭔가 그 협상장에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정말 이거 판을 깨기 위해서 그냥 비토놓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 안을 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개혁을 거부하고 아니면 개혁안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꾸만 이걸 딜레이 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합의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혁안을 더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그런 용단도 좀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현우 대표님. 예. 방금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합의의 정신이 발휘됐으면 좋겠고요.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경제 성장과 관련한 이런 혁신 쪽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생과 관련한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서든 회의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투표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런 구도가 지속될 때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의견을 내고 표결을 하고 거기서 정치적 결과를 내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3일 뒤 정도에는 합의안을 내든가 합의안이 또 못 나오면 결국은 표결로라도 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계속 몰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표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 보고 있고, 근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사실 정말 깜깜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지난 10일 밤 예산안 처리를 시작으로 이제 국회의 여야 대치가 이제 거의 끝에 이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막을 내린 다음 오늘까지 임시국회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과연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토론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에 관련된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여야 본회의 패트 법안 격돌, 승자는 이란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K75937745님, 도대체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에게 이해시킨 당이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국민이 동의했는지 알고 싶고요. 내용을 알아야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해주셨고요. 콩 아이디 3603님,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만 받아가더니 이젠 필리버스터로 대미를 장식하네요. 참 뻔뻔들 하시네요. 유튜브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한당 그냥 패싱하고 다른 야당들과 하루빨리 선거법 통과시켜버립시다. 콩 아이디 K76595721님, 듣다 보니 한국당에 묻고 싶네요. 4+1 협의체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면 제1야당이 4+1 협의체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유튜브로 의견 주신 이창섭 청취자분, 불법이든 합법이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패트를 반대하는 논리와 그 논리의 수준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네요. 보수 지지자들도 이참에 판단을 하겠죠 뭐 해주셨고요. 콩 아이디 K75650173님, 정치는 타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타협은 서로 토론과 양보를 통해 중간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양보를 부정한다는 건 정치를 할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은 정당입니다. 정치를 해야지 독선을 하면 안 됩니다. K75882642님, 지금 국회의원들 행태는 스스로 국회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머무든 국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국회 얼굴에 먹칠한 사람들 꼭 낙선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날 이해시키려고 해봐. 서로의 대화가 하나 되길 기대해. KBS
후반부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정현호 인토피아 대표, 조윤호 정치 컨설턴트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뭐 가장 먼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 이제 선거법이고 뭐 결국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이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오늘 예상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안이 225대 75, 즉 비례가 75석인 것들을 4+1 협의체가 이제 수정한 내용 250대 50 정도로 이제 일단 조정된 그런 내용으로 아마 단일화를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일단은 이 4+1 협의체 자체도 사실은 아까도 이제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합의는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남고 있잖아요. 조현우 작가님 어떤 게 핵심적으로 문제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원래 225대 75에서 250대 50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또다시 이제 연동률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면서 사실상 이제 연동률이 실질적으로 30%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안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정의당이나 일부 이제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비례대표 취지 자체를 좀 흔드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지금 결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동률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관련돼서 이해 당사자와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연동률이 높을수록 좋은 이제 소수 정당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하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제 비례대표가 75석인 상태에서 연동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100석 정도에서 연동률을 높였으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크게 좀 손실이 없는데요. 이 법안을 좀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가 최대한 줄어드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250대 50으로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연동률을 높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떻게 되면 비례 의석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캡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은 뭐 충분히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개혁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거대 양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좀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좀 더 많이 양보를 할 때에 개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거제도가 단순하게 그냥 선거제도만 놓는다라고 하면 선거제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모든 것이 다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잃는다라는 굉장히 그 쓰디쓴 뭔가 이렇게 손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큰 것을 얻고 대신 이걸 통해 가지고 민심을 더 얻어가지고 의석을 늘린다라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그 자세를 보일 때에 좀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이 물론 현재 지금까지 냈던 안들은 사실은 아예 이제 이 협의체의 어떤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그래도 합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물밑에서 협상을 한다면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다면 어느 정도면 수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정현호 대표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225대 75, 250대 50, 뭐 2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 조율해가는 것이 그 자체로는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대로 의견이 너무 크고 결국은 합의를 선거제를 치른 다음에 이제 다음 총선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표의 등가성을 원칙을 좀 고려해서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지역구를 많이 당선된 곳은 비례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뭐 한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선들을 좀 찾아서 합의를 보지는 않겠나 또는 그런 결과물은 좀 나오지는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동률 자체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어떠세요, 조 작가님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어떤 국민의 어떤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하고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연동률이 이제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례성의 측면에서 저희가 뭐 참치 김치
김치덮밥을 시켰는데 참치는 이만큼 나오고 김치가 이만큼 나오면 그거는 김치덮밥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차이가 잘 안 보였습니다. 차이가 이게 30% 되고 20%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소를 이제 첨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비례대표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참치 맛 김치찌개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뭐 다른 야당들은 이제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소수 정당 안에서도 또 이제 사실은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남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이 이제 캡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또 특히 이제 석패율 문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잠정 합의된 안으로 알려진 게 연동률을 50% 정도까지 가져가서 비례 30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한 명씩 총 6명에 대해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 요 정도까지 대충은 합의안이 나오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일단 알려졌던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들은 이제 좀 이견은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정도의 잠정 합의안은 어떻게들 보시나요? 김남국 교수님. 네. 저는 연동률은 오히려 그보다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더 높였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작가님과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연동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거대 양당은 줄어드는 의석수는 적겠지만 그러나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비례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선거제도 뭐 비례성 높인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대 양당이 싸우는 정치만 하는 국회의 모습을 조금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다당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동률을 좀 높이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렇게 정말 좀 연동률이 높아가지고 군소정당이 조금 더 교섭단체에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군소정당 하나의 정당이 뭐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없으면 또 연대해가지고 교섭단체를 형성해서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민주당이 조금 더 통 크게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동률 문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석패율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석패율 제도 문제. 석패율 제도는 좀 장단점이 있어서요. 만약 석패율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간의 어떤 지역주의나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또 있지만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면 또 중진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인기 영합적으로 출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구제해주는 그런 것으로 또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석패율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권역별로 6명이면 대권역으로 해가지고 그 아깝게 떨어진 1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러 전략적으로 좀 약간 알려진 사람을 그쪽 권역으로 하나 이렇게 딱 넣으면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정인호 대표.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권역별 석패율제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린 유명 인사들이 또 어떤 구제되는 수단으로서 이 통로로서 활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건 좀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270석 플러스 30석에서 조율이 되어 간다는 것은 연도형의 뭐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도 사실 전 보고 있거든요. 270에서 30이죠? 예. 그러니까 250에서 50이 아니라? 예. 이 정도 선에서 아마 합의가 좀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비례성을 많이 높인다는 것도 물론 전 개혁 방향으로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비례성을 너무 강화한 나머지 지역구에 대한 이 국민들의 대표성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가 또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비례성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합의도 아마 그 비례성이 너무 강화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쪽으로는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조윤호 작가님은 또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에서 또 일단 또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소수당들이 보기에 이런 복잡한 산술들이 나오는 거, 석패율 제도라든가 이런 연동성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석패율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대한신당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의당 입장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석패율 제도는 약간 오히려 비례대표제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석패율 제도 자체가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청년이나 그렇죠. 직능 대표나 뭐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선거로 당장 당선되기 좀 어려운 곳에 일정 부분 이렇게 그 기회를 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정치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예. 그런 취지가 큰데 이제 만약에 석패율제라는 것이 좀 강하게 존재하게 되면 비례대표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했다가 그분이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되게 유리한 위치에서 예.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지역구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보장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랑 좀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4+1 협의체를 이렇게 유지시켜서 가다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패율제 자체는 사실은 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기본 문제의식과는 사실은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저는 선거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자기가 표를 찍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예측성이 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찍었을 때 최소한 내가 찍은 이 표가 어디로 가고 대충 어느 정도 표를 모으면 누가 당선되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참 이렇게 비례대표제 까지는 이제 취지를 이제 살리는 것인데 여기다 석패율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 선거제도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신당이 전국 단위 석패율을 원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전국 단위 예. 석패율을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권역별이 네. 아닌 전국 네. 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일단은 권역별로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대한신당 자체가 이제 호남신당을 정치적으로는 호남신당을 좀 넘어서는 예. 그런 면모를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석패율제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호남에서만 한 표 정도가 나오는 게 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네네.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호남 기반이다 보니까 예. 권역별로만 석패율제대로 운영을 해버리면 그렇죠. 석패율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 정도뿐이. 하나밖에 되니까 예. 결국에는 확실하게 좀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만약 이제 그 석패율 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지역주의 타파 이런 것들에는 좀 도움이 되기도 있을 수 한다고 있죠. 생각됩니다. 예. 근데 한 원래 원안이었던 한 225석에 75석 그 정도의 비례대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석패율 제도를 조금 6석 정도는 늘릴 만한데 지금 50석으로 줄어버려 가지고 사실 비례대표가 3석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석패율 제도까지 또 도입을 하게 되면 선거제도 개혁하려고 했던 것에 거의 진짜 완전히 효과가 그냥 막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상황에서는 도입이 조금 어렵지 않나 예. 그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논의가 더 복잡해질 것 같고요. 예. 현재 안 가지고도 이렇게 비율 조정하느냐의 논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석패율제까지 혼합이 되는 안은 사실은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심지어는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또 전략적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결국 연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비례민주당, 뭐 비례한국당 이런 게 나와서 위성 정당을 만든 페이퍼 다음에 정당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네. 그쪽에다가 이제 비례표를 몰아주면 결국은 이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얻고 비례는 비례대로 얻는 방식 나오지 않겠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연대한다, 약간 그룹형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 분명히 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당이 가진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거 그런 거 충분히 보시고 투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게 이제 솔깃하긴 하면서도 약간 의심이 드는 게 그거 당을 만들면 누가 가려고 그럴까? 사실은 안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적으로 충원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게, 한국당도 결국은 타협을 할 것 같다. 타협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면서 국회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안과 맞바꿔서 뭐 이거 아마도 이제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법적 처리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죠. 이런 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타협의 어떤 고리로?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분노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 안에서는 충분하게 매력적인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것들이 사실 형사처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국회 차원에서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되어서 너무 이렇게 길다. 그리고 또 국회 선진화법 안에 들어가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국회의 어떤 정치를 마비시키고 형사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회 선진화법 들어가 있는 그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보면 60여 명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뭐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증된 동영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정말 공모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나 지도부의 지시하에 공모해서 연대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냐 이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회의 목적 방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인터뷰나 성명을 통해서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양형이 지금 뭐 처음 있는 처벌이어서 양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그 양형 기준으로 따르면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석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좀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현호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국회회의 방해 금지법의 조항은 이게 뭐 꼭 그 회의 방해가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 회의에 대해서 뭐 본회의에 들어와서 회의를 방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폭력 행위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입법권의 존중 또 의회주의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기도 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회의 방해가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이제 정당한 방해였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아까 뭐 앞서도 오신환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사보임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원천 무효니까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 보니 생겼다 뭐 이렇게 보는데 어찌되었든 방해 금지죄에는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본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리를 위해서 안을 맞바꾼다. 너무 좀 궁색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사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사법부로 가서 이관돼서 논의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런 어찌 보면 국민의 대표들인데 다 사법부에 가서 계속 그렇게 사법 사안으로 다뤄지는다는 것은 저는 좀 국회 제도에 좀 적절치 않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논의는 지금 이런 정치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논의될 수 있었을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맞바꾸는 카드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급 적용시킬 생각으로까지 이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처럼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거는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솔깃한데 실제로 그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충돌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실적 효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든 취지 자체도 이제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이제 너무 동물 국회 같은 그런 행태를 막아보자. 근데 이걸 막다가 이제 식물 국회가 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 논의되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어떤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 폭력 사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사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말 벌칙 조항이 삭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품위의지 위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회 의사 방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실질화되어서
강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패트트랙과 관련된 법안이 너무 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가 너무 멈춰 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패트트랙 기간 자체를 좀 단축화하고 조금 더 회의를 방해할 게 아니라 반대하는 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패스트트랙 그런 제도로 좀 다리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속하게 돼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동시에 또 합의를 그래서 넓힐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하다. 네. 두 가지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지금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로 드디어 이제 좀 낙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예상 가능하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분이 왔다. 이렇게 적임자다 이런 얘기고 자유한국당은 궁여지책이다. 후한무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 대표님?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국회 설득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 국회로서 다선 의원인 분이 그런 장관으로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찬성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쨌든 법무부 장관 들어가면 검찰의 인사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정권을 향해서 수사들이 진행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준다거나 또는 그 진행의 어떤 속도를 늦춘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인물에 대한 우려예요? 아니면 그냥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직권을 발휘할 것에 대한 우려인가요? 그렇죠. 그런 권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거죠. 예.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다 보고요. 근데 그렇지 않길 바라고 있고,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진행되는 수사도 좀 공정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차질 없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저는 상관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당의 입장하고도 살짝 다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후보자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냐라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현재 정권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예. 예, 조 작가님.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한다면 그런 우려는 누구를 안 치든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까. 사람의 문제가 네. 아니고 이제 제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이 모양새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국면에서 이 국면을 좀 피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법무부라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법에 보장된 어떤 인사권이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좀 검찰 어떤 개혁을 계속 이어가고 예. 또 검찰에 대한 어떤 통제를 발휘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근데 이제 그 자체를 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그냥 하게 놔두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어떤 문제의식은 많고 그것에 대해서 또 통제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사실 그나마 국민이 그 선출한 권력인 이제 정부나 행정부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 통제라고 보고 사실 인사권도 사실 그런 일종의 좀 권한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권한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권한을 쓰는 방식의 정당성의 문제 네, 이거다라는 거죠. 네. 예, 김남국 변호사님.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권이 지금 남용되는 모습을 저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좀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권이 정말 남용된다라고 하면 개인의 인생을 파탄내는 것이면 물론이고 또 개인의 인생을 파탄내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 장치인 법무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이러한 감찰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검찰과 법무부가 짬짬이
돼가지고 정권이 검찰권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활용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감찰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검찰권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독립시켜 줬더니 오히려 거꾸로 검찰이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여러 정말 무소불위에 폭주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권을 통해서 이 무도한 검찰권을 적절하게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 우려하는 거를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추미애 그 후보자를 투입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청와대를 향해 있는 검찰의 칼끝을 무디게 하려고 한 거다. 법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건 뒤로 두고라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심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누가 오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시간이나 속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후 거의 그 감찰권 행사는 거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이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청와대에 대한 수사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그 심증을 갖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운하 전 청장 사건 1년 6개월 동안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고 캐비넷에 그냥 묵혀뒀던 사건이고 유재수 씨 고발 사건도 거의 8, 9개월 동안 아무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총선 직전에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입맛에 맞는 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수사, 정치 수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검찰이 정말 거듭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잘못했던 정관이와 관련된 그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확실하게 좀 수사하고 감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거기까지 울산 고래고기 사건만 하더라도 법적 근거조차 없는데 한 달 만에 환부 조치해버리고. 근데 거기까지 더 들어가면은 우리 한 1시간 더 토론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까지 끊고요. 정원호 대표께 짧게만 한 1분 이내로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옳다고 봤어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공석이 오래된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 얘기한 거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민주적 통제, 전 그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정치화 문제였고 검찰이 정치 권력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남용이 있었죠. 근데 아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과거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제 사법 권리 움직여갔고 검찰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혁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유재수 사건도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예전에는 그 청와대 특별감찰본에서 유재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네 그 안에서 또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수사가 잠시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은 이제 이런 청와대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수사를 저는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들은 사실은 오히려 저는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견해가 일단 다른 것 같아서요. 더 논의는 하지 않고요. 이제 마무리 평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30초 남았는데 오늘 논의하시면서 어떻게들 상대방에 설득되셨는지를 일단 동그라미, X, 세모는 중간에 세우시면 됩니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세모고 동그라미네요. 자,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김남국 변호사. 그런 거 묻지 마. 부터 한 3, 40초 말씀 주십시오. 서로 저는 존중해서 들을 말씀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개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 개혁은 정말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검찰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라고 하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게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어떤 수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또 같이 또 수사를 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또 견제하는 그러한 경찰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그것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현우 대표님.
대표님, 작가님. 정경원 대표가 됐군요. 네, 호자가 두 똑같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어떤 사정에서 또 이런 반대를 하셨고 찬성을 하셨는지 또 계속 민주당도 정의당이나 소수정당하고 좀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저는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되게 오래 지속된 문제고 사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 돼서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한번 잡는 것보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의제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사정은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세모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력한 압력입니다. 정현호 대표. 예, 저도 동의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동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반대 중간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논의하면서 좀 찬반에 대한 의견 저도 많이 들어서 좀 공감되는 부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도 일치하는 것이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검찰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저는 정치권이 검찰에게 다가가고 가까워지는 또는 뭐 견제라는 이름으로 다가워지는 그런 것보다는 검찰의 독립적으로 많이 만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꼭 국회 안에서 표결을 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논의해 주신 김남국 변호사, 정현호 대표, 조은호 작가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